은밀한 권력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이야기는 매일 같이 다뤄지지만 정작 이들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죠. 스웨덴의 한 가문이 170여 년 동안 조용히 세상을 움직여 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신비로운 집안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을 손에 쥐면서도 완전히 그림자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북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가로 현재 2,800억 달 규모의 기업 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사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이런 놀라운 은밀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바로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0년대 중반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은 있었지만 자본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거죠. 마치 훌륭한 아이디어는 많은데 투자금이 없는 스타트업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였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인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 금융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혁신적인 은행 시스템을 연구했고 이를 스웨덴에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56년 안드레는 스톡홀름의 최초의 민간은행인 스칸디나비아 에트사 방케트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중앙은행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작은 저축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스코틀랜드 은행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이 방식은 곧 스웨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더 나은 농기구를 살 수 있게 됐고 상인들은 사업을 확장할 자금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차 스웨덴 전체의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의 아들 크누트, 아가톤 발렌베리가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크누트는 아버지의 사업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은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해 갔습니다. 하지만 크누트가 정말 혁신적이었던 것은 단순한 은행업이 아닌 산업 투자에 눈을 돌린 것이었어요. 철도, 광업, 제철업 등 당시 스웨덴의 핵심 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안전한 대출 업무에만 머물러 있을 때 발렌베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데 1916년 정부에서 은행들이 산업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발렌베리 가문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만들었죠. 바로 이때 그들이 설립한 것이 인베스토 AB라는 투자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발렌베리 제국의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죠. 인베스토를 통해 그들은 법적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체스에서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완벽한 대응책을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크누트와 그의 아내 앨리스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국가 발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17년에는 크누트 앤 앨리스 발렌베리 재단을 설립해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 재단은 단순한 자선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미래 산업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첨단 기술 연구를 지원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누트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스웨덴 외무장관까지 역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발렌베리 가문은 단순한 금융업체를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게 됐죠. 제1차 대전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이끌면서 동시에 가문의 사업도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크누트가 정치에 전념하는 동안 가족 사업은
그의 이복형 마르쿠스 발렌베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마르쿠스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이나 부의 과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주머니 없는 재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검소했죠. 그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사업 확장에만 집중됐습니다. 마르쿠스의 손을 거쳐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AGA, ABB, 노르스크 하이드로, 아틀라스 디젤, 스토라 쿠퍼베리, 스카니아 바비스 등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대기업들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영진과 만나서 전략을 논의하고 때로는 CEO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사모펀드 운영 방식의 원조격이었던 거죠. 제1차 대전 이후 유럽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르쿠스는 각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은행은 독일의 전후 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소련의 산업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크누트가 사망하기 전에 내린 결정은 마르쿠스에게 큰 충격이었죠. 크누트는 모든 재산을 마르쿠스에게 물려주는 대신 재단에 기부해버린 겁니다. 당시엔 배신감을 느꼈을 마르쿠스였지만 나중에 보니 이것이 가문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재단 시스템 덕분에 발렌베리의 부는 여러 상속인들에게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될 수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거대한 재산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마련인데 이들은 그런 위험을 미리 차단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재단 구조는 상속세나 기타 세금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발렌베리 가문의 진짜 시험은 제2차 대전 때 시작됐습니다. 스웨덴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이었지만 발렌베리 형제들은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였어요. 야콥 발렌베리는 나치 독일과의 주요 무역 담당자가 됐고 그의 동생 마르쿠스 도드는 연합국과 협력했습니다. 이런 양다리 전략은 어떤 쪽이 승리하든 가문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과 같았죠. 당시 스웨덴 정부도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는 독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념적으로는 연합국에 더 가까웠거든요. 발렌베리 형제들의 분할 전략은 국가 전체의 딜레마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협력이었습니다. 발렌베리의 은행은 나치가 점령지에서 약탈한 재산을 세탁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심지어 유대인 희생자들의 자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는 분명히 가문 역사상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상반된 일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콥 발렌베리는 비밀리에 독일 저항 세력과 연합군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1943년에는 독일 저항군 지도자 칼 괴르들러와 비밀 회담을 갖기도 했어요. 이들은 히틀러 제거 후의 독일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연합국과의 별도 강화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독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됐죠. 괴르들러를 비롯한 많은 저항군 지도자들이 처형되면서 야콥과의 연결고리도 위험해졌어요. 이 무렵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 라울 발렌베리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파견된 그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활동을 벌였어요. 그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스웨덴 보호하에 두었고 죽음의 열차에서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심지어 부다페스트 중앙 게토에 남아있던 7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을 막기 위해 나치 장교들과 직접 협상하기도 했죠. 라울의 활동은 정말 영웅적이었어요. 그는 개인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위조 여권을 발급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이 공개한 문서들은 발렌베리 가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은행이 독일 기업 보쉬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실제로 나치의 자산 은닉을 도왔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1945년 미국 재무부는 발렌베리 형제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는 그들의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후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이런 제재는 치명적이었죠.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라울의 실종이었어요. 소련군이 부다페스트에 진입한 뒤 라울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는데 그 뒤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련은 처음에는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947년 35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입니다. 수많은 증언자들이 1950년대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소련의 굴라그에서 라울을 봤다고 주장했거든요. 가족들은 수십 년간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련 정부는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발렌베리들은 놀랍게도 소련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스탈린 정권에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할 계획까지 세웠죠. 라울의 석방을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사업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어요. 가족보다 사업을 택한 냉혹한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1946년 야콥이 은행 CEO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동생 마르쿠스 도드가 경영권을 이어받았습니다. 마르쿠스 도드는 가문의 사업을 완전히 재편했어요. 우선 전쟁 중 손상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년간 로비 활동을 벌였고 점차 국제금융계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틀라스 디젤을 아틀라스 코코로 변경하고 스웨덴의 사브 전투기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마르쿠스 도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930년대부터 1982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50년간 중요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마르쿠스 도드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여겨졌던 마르크 발렌베리가 1971년 47세의 나이로 자살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문의 뒤를 이을 운명으로 키워졌던 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가문의 주요 기업들에서 경력을 쌓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르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발렌베리 가문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승계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마르크의 동생 페테르 발렌베리뿐이었어요. 그런데 페테르는 전형적인 가문의 후계자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틀라스 코코 직원으로 일하면서 천천히 자신만의 경력을 쌓았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형의 죽음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8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페테르가 가문 사업의 수장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동안 가문의 핵심 사업에서 멀어져 있었던 페테르가 과연 복잡한 기업 제국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페테르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볼보로부터 아틀라스 코코와 스토란, 쿠퍼베리의 지분을 되사왔고 패트리시아 인더스트리스를 설립해 투자 사업을 체계화했습니다. 1990년대 IT 혁명이 시작되자 에릭슨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어요. 페테르의 가장 큰 성과는 발렌베리 스피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가문이 통제하는 모든 기업들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어요. 현재 발렌베리 제국은 5세대인 야콥 발렌베리, 페테르 발렌베리 주니어, 마르쿠스 발렌베리의 손에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의 총 가치는 약 2,800억 달에 달해요.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수준의 재력이지만 머스크와 달리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가훈인 에시뇨딘 비드리과 보이기보다는 존재하라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은밀함의 비결은 바로 재단 시스템에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자산 대부분은 각종 재단에 묶여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부자 순위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는 거죠. 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재단들은 총 350억 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 7천억 달러가 넘는 상장 기업들의 주요 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경제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합니다. 스웨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부도 발렌베리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이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스웨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스웨덴 경제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문들은 3세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1군 부가 자녀 세대까지는 유지되지만 손자 세대에 이르면 분산되면서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발렌베리 가문은 이미 6세대째 제국을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7세대 교육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재단을 통한 자산 관리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재단 소유로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부의 분산을 막을 수 있었어요. 둘째는
철저한 능력주의입니다.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기도 해요. 셋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를 합니다. 이런 장기적 사고방식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들의 가후는 라틴어로 에세논 비데리인데 보이기보다는 존재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사치스러운 요트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는 다른 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조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들을 킹메이커라고 부르고 다른 언론들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가 좋은 자선 사업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력과 자선 활동의 절묘한 조합이 이들을 비판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발렌베리 재단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과학 연구, 교육, 문화 활동에 지원합니다. 스웨덴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발렌베리 가문을 건드리는 것은 곧 스웨덴 자체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1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 경제 공황, 정권 교체 등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들은 부와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사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통제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능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재단을 활용한 조세 회피와 부의 대물림 시스템은 다른 부유층들에게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재벌들이 발렌베리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나치 협력 의혹 같은 어두운 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한 인도주의적 행동도 있었죠. 이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면들이 발렌베리 가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존재인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7세대 준비가 한창인 지금 과연 이들이 또 다른 100년을 지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들은 신중함과 전략적 사고의 대가로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경제의 그늘진 곳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